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경제부장 안영영입니다. 예, 오늘은 LS증권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이놈의 주식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승환 이사님 네.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스피가 12% 빠졌다가 그 다음날은 10% 올라갔다가 진짜 이게 널뛰기가 너무 심한데 주식시장이 유독 그렇더라고요. 왜 이러는 겁니까? 근데 이제 과거에도 변동성이 적었던 건 아니고 이제 확실히 미국에 비해서 그전엔 그랬죠. 오를 때는 덜 오르는데 빠질 때는 되게 예민하게 빠지고 대외 변수에 되게 취약한 우리나라 경제 구조잖아요. 우리가 뭐 내수 시장이 큰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유가라든가 환율이 이렇게 위쪽으로 튀게 되면 기업들의 비용 부담 이게 또 금리까지 자극시켜서 기업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국민들의 어떤 이 소비도 줄어들게 만드는 그런 과거 이제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도 사실 중동에서 이슈가 터졌고 국제유가 100달러 넘고 그러니까 과거에 좀 트라우마가 또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이 좀 커졌는데 근데 이렇게 또 역대급으로 변동성이 또 커졌던 건 정말 역대급 상승이죠. 작년에 75%, 올해 1, 2월만 해도 주가가 45%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아니 다른 나라도 다 같이 올랐으면 뭐 비슷하게 빠질 수도 있는데 한국만 그냥 독보적으로 올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겹쳐서 가열을 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이란 전쟁이 좀 터지면서 아래쪽으로의 어떤 공포가 크게 나와서 이런 변동성을 키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이란 전쟁이 결국에는 우리 주식시장에는 울고 싶은데 뭐 뺨 때린 게 아니라 아고창을 날렸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런 표현이 좀 너무 과격하긴 한데, 예, 뭐, 네. 근데 맞는 표현 같아요. 왜냐면, 안 그래도 1, 2월 너무 달렸기 때문에, 진짜 다들 과열인 건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절대 빠지진 않아요. 네. 이 어떤 이슈가 반대 방향으로 나와야 이게 빠지는데, 보통 이제 평범한 조정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한 5%는 빠집니다. 강세장에서도. 그런 건 되게 흔한데 이번 이란 전쟁은 사실 우리가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약간 그 공포를 또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란 전쟁이 쭉 나오는 걸 아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니까 막연한 공포죠. 이런 게 지배하다 보니까 뒤늦게 또 추격 매수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손절매가 급격하게 좀 나오면서 어쨌든 이제 울고 싶은데 사실 빰 맞았다 이거 이상으로 어쨌든 주가 지수가 좀 너무 예민하게 좀 반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팔던데요. 한국장 좋다라고 하는데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파는 거예요?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한 명확한 정답은 없어요. 저도 이제 자료들도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공통적인 얘기가 작년에 외국인들이 5월부터 10월까지 굉장히 한 20조 가까이 아마 샀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근데 그때 샀던 주요 기업들이 이제 주로 반도체, 뭐 현대차. 근데 아시겠지만 그 후로 주가가 기본 2배에서 한 4배까지 올랐거든요. 우리가 뭐 외국인이 되게 우리나라 시장을 좌지우지 하다 보니까 되게 높게 평가는 하지만 사실 외국인도 그냥 하나하나 보면 다 똑같은 투자자일 뿐이에요. 그들도 많이 수익 났기 때문에 현금화에 대한 욕구가 있었고 특히 2월 달에는 5천부터 팔더라고요. 사실 그때 이제 개인 투자원들이 받아서 올려줬죠. 위로 이제 엄청난 매수가 들어오면서 당시에 ETF라든가 이런 쪽 자금 들어와서 6,300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물론 뭐 일찍 판 외국인은 아쉬울 수 있지만 약 5천, 6천 정도면 단기 과열 아닌가 싶어서 또 수익도 많이 나다 보니까 또 누가 받아줘야 팔 수가 예,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 100주 팔았는데 밑에 보니까 300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공격적으로 저는 좀 매도한 게 아닌가. 한국이 꼭 나빠서라기보다는 그들 입장에선 출애하기가 되게 좋았던 그런 좀 구도였는데 그 이란 전쟁이 터지고 나서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3월부터 판 거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2월 판 거는 좀 차익 실현 물량, 3월은 이제 전통적인 그 과거부터 있었던 위험 회피. 보통 그럴 때는 이제 원화 팔고 달러 사잖아요. 외국인 매도도 이제 아마 3월에는 그런 쪽으로 좀 갔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현금화하기 아주 편리하다, 좋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되게 현금화하기 좋은 편이죠. 왜냐면 유동성이 되게 풍부하고 음. 옛날에 골드만삭스에서 했던 얘기 같은데 한국 증시가 좀 풍향계 역할을 많이 한대요. 아, 미리 알려준대요. 막 경기의 아, 바로미터다. 그러니까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미리 알려줘요. 주식시장이 먼저 빠진다. 그래서 뭔가 좀 위기가 발생하면 일단 한국부터 때려버리는 거죠. 근데 그거를 거래가 적으면 또 팔기도 어려운데 뭐 이번에도 드러났잖아요. 워낙 유동성이 좋다 예. 보니까
매도하기도 그렇게 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거래가 이제 보시면 8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8시까지도 거래가 되잖아요. 네. 굉장히 거래하기 또 시간대도 좀 풍부한데 사실 아시겠지만 일본은 점심시간도 있어요. 아, 증시에? 네, 점심시간도 있어요. 일본은 몰랐습니다. 지금 아직도 예. 점심시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사실 저기 대만도 거래 시간 되게 짧아요. 한 음. 4시간인가 5시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한국이 아시아 이 동북아 쪽에서 거래 유동성이 되게 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그런 걸 좀 이용해서 자유롭게 좀 매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흔히 이제 개미들이 사면 고점이다 이런 얘기들 좀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개미들 너무 많이 사재끼면 팔아라 이런 얘기 하는데 네. 또 반면에 예전과 다르다. 코로나 전국 때 나왔던 동학개미, 요새는 또 스마트개미 이러면서 개미들이 이렇게 매수하는 거에 대한 평가가 좀 엇갈리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개인 투자분들이 매수해서 결과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네. 항상 이제 좀 뒤늦게 동참하는 경우도 많았고, 가장 그 안 좋았던 게 그때였죠. 동학개미 이제 운동 펼쳐지고 한참 시장 이제 좋을 때 3천 넘어서 그때 이제 뒤늦게 좀 동참하신 분들이 한 3, 4년 지금 고생했잖아요. 네. 되게. 그런 또 트라우마도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들이 좀 올라갈 때 사면 조심해야 된다는 좀 그런 고정관념 분명히 있긴 한데, 2월 말에 산 개인 투자분들을 봤을 때는 그 공식이 맞아요. 근데 1월부터 또 개인들이 샀던 걸 우리가 보면 그때가 4천 초반이거든요. 예. 그럼 그분들이 실패한 건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거지, 개인이 샀으니까 무조건 이거는 조심해야 되고, 외국인 샀으니까 이제는 진짜 좋다, 이런 고정관념은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누가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이 많이 사건 외국인이 많이 사건 간에 상관없이 누군가가 더 사주면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 예를 들면 개인이 4천 중반부터 샀는데 6,300 갔거든요. 그럼 2,000포인트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4,500부터 팔아가지고 본의 아니게 포모가 와버리는 거죠. 그 공식에 빠져버리면. 그래서 앞으로도 투자하실 때 너무 뭐 개인이냐 기관이냐 외국인이냐 너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중요한 건 기업 가치잖아요. 예, 기업이 예. 뭐 잘 기업 되면 가치. 예, 예. 어떤 주체든 간에 적극적으로 위험을 선호하면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아시겠지만 정부가 계속 머니무브를 좀 일으키고 있는데 예. 그 과정에서 개인들의 과거보다 확실히 느끼는 게 위험 선호를 되게 많이 하세요. 예전보다. 그게 뭐 잘 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개인 투자했다고 저는 뭐 그걸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장에서 고점 대비 한 20% 빠졌죠. 과거와 비교하면 뭐 20% 빠진 게 어느 정도인가요? 이 정도 빠지나요? 보통 이 정도 빠져요. 이 정도? 이상한 건 아니에요. 어.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놀란 건 6개월에 20% 빠지는 경우도 있고 틀 만에 그렇죠. 20% 뺐어요. 네. 이거는 거의 없어요. 이례적이에요. 주식 투자 참 어려운 게 수학 공식 1 더하기 1은 2고, 또 의사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환자를 치료할 때 거기에 메커니즘에 맞게 완벽하게 사실 해야 되잖아요. 네. 주식 시장은 내가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해도 갑자기 변수들이 생기니까 예. 이번에도 이란 전쟁,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9.11 테러, 예. 누가 예측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네. 또 코로나 마찬가지. 예. 그럴 때 주가 지수가 실제 폭락을 하긴 하는데, 네. 그런 불확실성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는 보통 평균적으로 한 20% 정도. 20%. 네, 그게 좀 대부분 좀 그렇게 빠졌고, 코로나 때가 좀 많이 빠졌죠. 그때가 아마 35%. 35%. 예, 단기간에. 예.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지금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예, 예. 그때가 한 25%. 25%. 네, 다만 다른 점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6개월 동안 빠졌어요. 초기에는 또 오르기도 했어요. 예, 전쟁 나고 예. 초기에는 또 뭐 이미 뭐 전쟁 났으니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올라갔는데, 결국 국제유가도 오르고 막 공급망 교란되면서 맞아요. 질질 끌면서 예, 빠졌는데, 예.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좀 힘들었던 게 너무 이틀 만에 20%를 빼버리니까 시장 참가자들이 당혹스러운 거죠. 이게 뭐 그냥 일주일 만에 빠진 것도 아니고 너무 단 이틀 만에 빼버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대비가 좀 안 돼 있었고, 네. 되게 또 유가가 또 튄 부분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장기전으로 끌고 가겠다는 약간 그런 좀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시장은 이거를 이제 첫날 반응했을 때는 하메네이 딱 사망했을 때 그때 지수가 7% 빠졌어요. 네, 뭐 예. 그 정도까지는 예, 뭐 그냥 그렇죠. 빠질 수 있어요. 다음날 12% 빠진 거는 이제 시나리오 바뀌었어요. 이건 너무 전쟁 오래 걸릴 것 같다. 저는 더 빠질 줄 알고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빠지더라고요. 얼마까지 기다리셨는데? 저요? 저 4,500까지. 4,500. 딱 한 5,090까지 갔다가. 네, 저는 5,000 깨지겠다. 아이고, 이거 좋네. 이러고 있었는데, 이거 안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망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 예. 개인 투자자분들 심리가 예. 이제 다들 5천 깨진다고 생각했어요. 그 예. 12% 빠진 날. 예. 그래서 그날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손절매 하시더라고요. 보통 그렇군요. 이렇게 폭락하면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시거든요. 예. 아무도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호장 보고 놀란 게 그냥 질질 흘러내려버리더라고요. 밑으로 그냥 거래도 없이. 쭉쭉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공포가 지배하고 있구나. 아무도 안 살려고 그런 거예요. 음. 그래서 개인들은 손절매하시고 음. 빠졌는데 뭐 아시겠지만 또 다음날 또 미국 증시가 생각보다 또 견조하게 좀 반등하면서 뭐 또 생각보다 또 빨리 또 전쟁 끝나나? 이러니까 다음날은 또 10% 오르고 이런 변동성이 나왔는데 어쨌든 결론 내드리면 이런 전쟁 리스크가 터졌을 때는 기본적으로 20%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은 예. 과거에도 많이 있었다. 음.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공급망 교란되면서 그러니까 물가가 뛰고 그것 때문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우리도 기준금리 올리면서 꽤 오랫동안 힘든 시기를 겪었잖아요. 이게 이제 주식적인 측면이 아니고 경제 쪽으로 보면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전쟁이 언제쯤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유가를 자극했고 이렇게 되면 물가가 또 상승하고 또 힘든 시기가 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많이들 걱정한 게 금리 인상이죠, 사실은. 네. 금리 인상으로 다 기결되는 거고, 그래서 유가를 계속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었고, 유가가 다시 이제 120달러까지 간 날, 그날 국내 증시가 다시 한번 폭락했잖아요. 그렇죠. 다음날 또 예. 서킷 브레이크 또 예, 걸렸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면 진짜 금리 인상 가겠구나. 음. 예. 근데 또 다음날 또 트럼프가 약간 탁후했죠. 예, 약간 예. 도망가는 모습 보여서 예. 또 증시가 또 반등하고 국제유가 떨어지고. 음. 그러니까 결국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거는 두 가지거든요. 너무 경기가 과열일 때 예. 시키려고 하는 거 하나, 예. 물가 잡으려고 하는 거 하나. 예. 근데 물가 잡으려고 하는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에는 완전 쥐약이거든요. 너무 안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코로나 터지고 나서 2022년부터 미국 연준이 0에서 5.5까지 올렸잖아요. 맞아요. 예. 그 결국 고물가 예, 때문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항상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혹시 그러면 어떡하지? 이 공포심을 되게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투자분 저도 마찬가지고 금리 인상 가면은 모든 공식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일단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좀 다행스럽게 국제유가가 80달러대까지 좀 떨어졌고 그때하고는 뭐가 좀 다르냐면 그때는 코로나 공급망이 교란을 하면서 예. 그런 상황에서 물가 오르고 있는데 여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직격탄을 때려버린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전방위적으로 다 올라버린 거죠, 예, 물가가. 근데 지금은 유가를 좀 걱정하지 우리가 다른 데서 뭔가 물가 올랐다는 건 지금 아직은 없어요. 유가 때문에 이게 이제 파급이 돼서 그럴까 봐 걱정이 되는 거지. 이 이란 전쟁 나오기 전만 해도 미국 물가도 안정적이고 우리 한국은 2%밖에 그렇죠. 안 돼요. 예. 여기서 안정돼 예,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좀 차별점이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과는 분명히 좀 결은 다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한 증권사 제가 보고서를 좀 봤거든요. 네. 80달러대에서 만약에 국제유가 유지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은 우리나라 물가는 2%잖아요. 2.6%까지 올라갈 수가 있대요. 야,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금리 인상은 못 해요. 그렇죠. 그냥 3% 네, 넘어야죠. 넘어야 되니까. 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될 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뭘 얘기하셨죠? 원유 가격 올리지 마라. 네. 이 주유소한테 네. 뭐 경고하시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거 있었거든요. 석유 가격 상한제. 물가 통제 들어갔어요 당시에. 그때 상한제가 있었나요? 그때도 아마 그런 좀 비슷한 정책이 나왔던 거예요. 예. 물가 통치하시고 음. 그걸 만약에 정책을 이번에 시행을 하게 되면 물가가 0.2%포인트 좀 떨어지는 효과가 또 생긴대요. 그러면 2.4예요. 2.4면 작년 12월에 우리나라 물가 2.4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전에도 2.4는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죠. 80달러가 된다고 해서 너무 공포감을 갖지 마세요. 네. 그 정도 가지고는 금리 인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건 이제 혹시 100달러 넘는 거. 요걸 좀 경계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정도면 금리 인상까지는 가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흔히 공포에 사고 탐욕에 팔아라 이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보시기에 지금 시점 살 시점이에요? 저는 지난번처럼 또 떨어질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공포가 또 온다면 당연히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과거 역사가 다 증명하잖아요. 과거에 전쟁 역사가 많잖아요. 네. 이번에 아마 폭락하면서 또 찾아보신 분들 많으실 거고 AI를 이럴 때 활용하시면 돼요. 네. 옛날에는 우리가 자료 찾으려면 네이버 검색하고 그렇죠. 다 해야 돼서 좀 네. 복잡한데 지금 그냥 챗GPT에 물어보면 되죠. 야, 1920년대 이후로 그 증시와 주식시장의 연관관계 네가 다 찾아봐. 그럼 다 알려줘요. 너무 편하죠. 근데 그거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증시와 전쟁의 네. 연관관계. 예. 그러면 개전 초긴 다 거의 다 빠져요. 음. 그럼 그건 뭐 당연한 거겠죠. 저도 이제 한번 찾아봤는데 최대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구간이 1년 정도 지나서 회복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랬고 네. 그게 결국에 물가를 자극했을 때 금리 인상까지 연결되면 1년. 근데 금리 인상 사이클로 연결 안 되면요 공통적으로 한 달 안에 다 끝나요. 한 달 안에 전쟁이 2년 가도 예. 그냥 주식시장 한 달 안에 다 회복해요. 그래서 그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금리 인상까지 갈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 미국은 금리를 인하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지금 연준 의장 교체되고 나서 맞습니다. 예, 예. 인하한다고 그러는데 트럼프 아, 입장에서는 금리 예. 인상하면 지금 이게 큰일 나요. 그렇죠. 중간 선거 중간선거 망하죠. 완전, 예. 필패하니까 예. 인상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한 달이에요, 딱. 공통점을 저도 발견을 예. 했거든요. 한 달. 한 달 안에 쇼부 난다? 한 달 안에 그 전쟁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 금리 인상으로 가면 1년 걸려요. 그러니까 물가를 자극해서 금리 인상으로 가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 네, 그런데 그거는 회복하는데 1년 이상. 1년. 1년은 좀 걸리고. 이번에는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아서 또 선거도 있으니까. 예. 벌써 이미 트럼프는 출구 전략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몇 마디 벌써 했는데 그냥 합리적으로 예측을 해보면 지금 아직 2주밖에 안 됐잖아요. 예. 예. 근데 또 뭐 흔들릴 수 있죠. 근데 음. 과거 통계상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걸 우리가 알아냈다면 예. 다음에 또 흔들린다면 투자를 해야 된다. AI 사이클이 끝난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부동산보다는 주식을 얘기하고 그렇죠. 있는데 예. 이란 전쟁 났으니까 우리 다시 부동산 합시다. 음. 이런 분은 아니잖아요, 지금. 바뀌지 않거든요, 그 명제가. 그래서 그런 논리에 동의를 하시면 이번 공포가 또 나온다면 저는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거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지금 전국에서 뭔가 어떤 게 나와서 또 흔들린다. 또 흔들린다고 그러면 그때는 매수 타이밍이다. 네, 저는 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5천은 안 깨질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예. 분위기상으로는 트럼프가 좀 약간 후퇴 전략이 세워져서 예. 만약에 이번 주에도 그냥 그런 얘기를 네. 안 했으면 빨리 끝난다고 그러면 사실은 5천이 한번 흔들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자기 포지션 노출시켜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5천 밑으로는 쉽게 안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그럼 미국과 이란 전쟁이 어느 정도 좀 진정된다. 그러면 유망 종목이나 섹터 결국엔 또 반도체예요? 강세장의 특징은 주도주가 웬만하면 안 바뀌어요. 아 그렇습니까? 한 번 주도주는 끝까지 주도주. 그 주도주가 어. 바뀌면 강세장이 끝나요. 아 근데 이제 어떤 제가 자료를 한번 봤는데 어떠실 것 같으세요? 강세장에서 주도주가 한 몇 달 갈 것 같으세요? 작년에도 조방원 뭐 금반지 얘기하더니 올해도 금반지 조방원 얘기하더라고요. 여전히 괜찮잖아요. 예, 예, 네. 그리고 미국도 엔비디아. 예. 엔비디아도 예. 주도주. 요새는 좀 예. 시들한데 예. 사실 주도주 대열에서 이제 엔비디아 좀 이탈은 했어요. 음. 좀 몇 달째 좀 못 가니까. 근데 통계를 내보니까 보통 한 20개월 간대요. 팔란티어가 28개월 갔어요. 팔란티어. 이건 평균을 얘기한 거예요. 예. 엔비디아가 한 18개월 정도.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예. 딱 주도주로 등극한 지가 제가 예. 계산해 보니까 작년 7월부터 튀기 시작했거든요. 작년 7월. 근데 본격 상승 9월이에요. 작년 7월이라고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예. 그럼 이제 8개월 됐거든요. 그럼 한참 더 가야 되네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와. 이건 그냥 통계죠, 통계. 그러니까 예. 8개월 만에 주도주가 이렇게 생명력이 짧게 끝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최소 그래도 1년은 가요. 꽉 붙들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저는 그래서 어. 삼성전자 흔들릴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AI 빅테크가 투자를 줄이면 끝나는 거죠. 네. 안 좋잖아요, 그건 네. 당연히. 어디에서도 투자 줄인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쟁 났다고. 그래서 시장에서 제일 두려워했던 게 금리 인상 사이클로 가서 네. 빅테크가 투자를 우리 좀 잠시 지연하겠습니다. 이거 좀 매크로가 안 좋으니까 그 얘기가 나오면 진짜 이건 공포거든요. 그렇죠. 그럼 진짜 네. 5천 깨져요. 오늘 저희 촬영한 날 오라클이 실적 발표했는데 네. 그대로 자본 지출 유지하겠대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네. 안 줄여요. 네. 그러니까 빅테크들은 이란 전쟁과 무관하게 계속 지출을 늘리고 있거든요. 이번에 명확하게 확인이 됐죠. 그러면 주도주가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야. 그래서 한 번 주도주는 쉽게 안 바뀌고 이번에 주도주는 저는 세 개로 보거든요. 네. 반도체, 로봇, 증권주. 증권. 예, 정부가 밀어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증권. 예. 그러니까. 그럼 이 세 개가 이번 장을 이끌었는데 네. 이 세 개에 뭔가 상처난 이슈는 없어요. 음. 그냥 뭐 이란 전쟁 때문에 좀 흔들린 거지. 예. 그래서 저는 이 로봇은 현대차 그룹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아직은 전혀 상처난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들이 앞으로도 계속 주도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강세장이 되면 증권이 뛰는 걸 아는데 있습니다. 네. 증권에는 눈길이 안 가더라고요. 아, 왜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상해요. 네. 이번엔 정부가 대놓고 아니, 그러니까요. 답안지 줬잖아요. 제가 보면 저 바보 같은 거예요. 아니 증권이 당연히 강세장이면 증권주가 뛰는데 나는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네. 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다른 강세장을 다르게 정부가 밀어주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역대급으로 세긴 셌던 것 같아요. 대놓고 빚내서 주식 투자라고 하는 빚까지는 뭐 얘기는 안 하셨지만 아니 그때 그 저기 맞아요. 한 분이 얘기하신 우리 적이 저기 있어요. 권대영 선배가 금융위 부위원장 하신 분이 그 레버리지 뭐 맞아요, 얘기하셔가지고 맞아요. 한번
발칵 뒤집혔죠. 맞아. 죄송합니다, 선배님. 네. 이런 시국에 우리 투자자들이 흔히 이제 하면 좋은 행동, 반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이 약간 조정기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지금 조정기는 예, 맞아요. 하면 좋은 행동은 내가 왜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 목적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목적은 돈 벌려고 하는 거. 하는데 내가 뭐 어떤 준비가 된 상태로 돈 벌려고 들어온 건지 주식 투자에서 직장 동료들이 다 주식 얘기하는데 왜 나만 안 하고 있지? 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뒤늦게 들어오면은 이런 변동성에 내가 노출돼 가지고 예. 자산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음. 돈 벌기 위한 그 목적은 가지고 있지만 내가 그러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 시장에 뛰어들었는지 그걸 한번 점검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산을 모아서 이제 노후 대비를 하려고 들어오신 건지 주식을 좀 사고 팔아서 뭐 단기 매매하신 분도 계실 거고 각자 다 다르잖아요. 대부분 무계획일 것 같은데요. 아예 뭐 네. 주식시장 좋다고 그러니까 네. 나도 한번 담가봐 이러면 다. 근데 3월은 지금 쉬는 조정 구간이니까 네. 시간 많아요. 네. 주식시장 뭐 여기서 8천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네. 이 3월 한 달, 한 2주 남았잖아요. 네. 남은 시간 동안 한번 좀 계획을 세워보세요. 습관적으로 주식을 투자를 해서 그런지 지금 얘기하시는 거를 점검해 본 적이 별로 아, 없는 그래요? 거예요. 내가 너무 자꾸 아, 그러실까요? 마련하려고 주식 투자를 하는 네. 건지 뭐지? 한번 네. 점검해 봐야 되겠네요. 한번 점검은 할 필요는 있다, 저는. 아.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점검이 끝났으면 요즘에는 투자 대상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러면 나는 어디에 좀 방점을 둘까? 음. 요즘에 제일 많이 하시는 게 ETF잖아요. 아, 그쵸. ETF 좋아요. 예, 투자하시는 예. 거 좋은데 예. ETF 투자하실 거면 이제 ETF에 대해서 좀 공부도 좀 하시고 예. 또 자산 모으기 되게 좀 좋긴 하잖아요. 특히 예, 저는 예. ETF를 괜찮은 상품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대부분의 투자분들은 기업 분석하기 되게 힘들어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어, 어려워요. 뭐 예. 삼성전자에 예. 너무 노출돼 있으니까 예. 알겠지만 반도체도 보면 뭐 소재, 부품, 장비가 예. 200개예요. 종목수가. 예.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도 아니고.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반도체 소부장 ETF가 또 따로 있어요. ETF를 내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나는 주식 공부가 너무 재밌는 분도 실제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ETF 할 필요 없어요. 아, 예. 그냥 개별 기업 예. 분석해가지고 자기가 찾아서 하면 돼요. 예. 두 번째 단계는 내가 주식 중에 이 위험 자산 중에 뭘 투자할까? 그런 게 이제 결정이 됐으면 예. 우직하게 밀고 나가시면 돼요. 이제 좀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저는 좀 두 가지 같아요. 예. 첫 번째는 이제 B2. B2. 예. 예. 뭐 B2 아까 뭐 얘기도 하셨지만 예. 사실 초보 투자분들은 B2 하다가 재산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과거에 좀 해봤습니다. 예. 그죠? 결국에는 쫄려가지고 삭제돼요, 예, 삭제돼요. 쫄려서 다 네. 잃더라고요. 맞아요. 예. 왜냐면 네. 아니 올라가는 변동성이면 네. 너무 좋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내려가는 변동성 이번에 나왔잖아요. 네. 거기에 어쨌든 운 나쁘면 자기가 노출돼요. 그러면 그 100번 잘하다가도 한 번에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자산이.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B2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네. 하신다면 저는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3일 안에 끝내라는 거죠. 아, B2. 3일 안에 짧게 하셔야 돼요. 아, B2는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에요. 예. 그냥 내가 그냥 뭐 삼성전자를 매달 모아요. 시간은 우리 편이에요. 예. 지수도 언젠가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예. 꾸준히. B2는 한 번씩 폭락을 하면 내 시간과 자산을 갉아먹으면서 가요. 기다려주지도 아, 않아요. 아. 그리고 갚아야 되잖아요. 증권사에서 맞아요. 빚는 예, 거니까. 예. 부동산과는 되게 다릅니다. 부동산은 내가 안고 그냥 살면 되는데 그쵸. 주식은 또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음. B2는 좀 조심하시고 두 번째가 이번 급락장에서도 느끼셨겠지만 3월 그때 4일이었죠. 네. 그런 대폭락장이 그 하루에 딱 왔을 때 절대 파는 게 아니에요. 그쵸. 주식은 예. 그런 날 파는 게 네. 아니라 이번에 사실 제일 기분 좋으셨던 분들이 6천 넘었을 때 좀 일부 파신 분들. 그쵸. 결과론적으로 성공한 예. 거잖아요. 예. 저도 팔았습니다. 예. 아니, 주식 네.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그때 너무 올라가길래 이거 아, 미쳤구나 싶어가지고 좀 현금 네. 보유해야 되겠다 근데 굳이 싶어가지고. 내가 현금한다면 네. 그때 네. 좀 과열이라는 거 다들 느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일부 파는 게 음. 맞는 거지. 음. 이렇게 괴멸적으로 폭락하는 날은 그냥 음.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차라리 좋아요. 아, 근데 그러니까. 그날 무서워서 파는 경우들이 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장은 또 나옵니다, 나중에도. 이 12% 맞아요. 빠진다가 네. 아니라 하루에 뭐 4, 5% 빠지는 장은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겠죠? 폭락했으면 이제 저녁에 그 고민을 해보세요. 이 왜 빠졌을까, 이렇게. 냉정하게. 근데 그게 예를 들면 AI 데이터 센터 지출을 이제 줄일 거래. 그러면은 다음날 네. 뭐 정리하셔도 돼요. 음. 근데 이란 전쟁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 과거 전쟁 역사 갖고 공부해봤잖아요. 예. 결국 올라가요. 예. 전쟁은. 예.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12% 빠졌으면 이틀간 20% 빠졌죠. 그렇죠. 그럼 다 빠진 거예요, 네. 사실은. 그럼 굳이 그렇죠. 정리할 필요 없거든요. 한 달 내에 다시 복구. 예. 예. 그러니까 밤에 냉정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다음날 결정하셔라. 그 당일날은 그냥 MTS 보지 마세요. 저는 MTS 보고 막 샀는데 추가 매수했는데 막. 근데 그런 분도 계시는데
새로 들어오신 분은 그게 이걸 모르잖아요. 예. 흔히 이제 주식 초보자들이 빠질 때 팔고 다시 반등 치면 다시 사고 그런 경우 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이 방송 처음 보시고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두 가지 조심하자. 급락하는 날 팔지 말고 두 번째는 비투도 일단 아직은 하지 하면 마. 안 된다. 예. 그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비투라는 게 흔히 이제 뭐 신용대출 받아가지고 네, 맞아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스탁론 받아가지고 맞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 이게 다 비투인데 네. 주식 시장이 올라간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다들 빚내서 맞아요. 투자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자기 생각대로 안 움직이더라고요. 예. 타이밍을 그렇게 잘 맞출 거면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 비투하신 분들 당연히 빌딩 하나씩 사셨겠죠. 그러니까 못 맞춰요 타이밍은 사실은. 근데 몇 번 맞추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운인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예. 근데 결국엔 토하시더라고요. 비투는 굳이 하고 싶다면 3일 안에 좀 끝내자. 저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그 반도체, 로봇, 증권주 요게 이제 그 주도주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반도체는 우리 뭐 네, 얘기들 맞아요. 많이 하잖아요.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래서 뭐 삼성전자는 29만 원까지 간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그랬던데요. 요 지금 반도체 사이클은 어떻게 보세요? 계속 사이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사이클 작년 9월부터 그 계기가 오픈AI의 샘 알트만이 와가지고 예. 한국에 온 적 있죠. 예, 맞죠. 그때 와가지고 뭐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도 만났지만 당시에 대통령도 맞아요. 만나서 예, 이정현 대통령. 탄선을 한 게 예. 2029년도에 예. 이 정도 반도체가 필요하니까 달라고 했거든요. 아. 그 반도체가 수량이 어느 정도냐면 그 다음날 이제 기사도 나왔죠, 실제. 예. 전체 물량의 어. 한 회사가 어. 70% 달래요. 그렇군요. 그때 이제 시장이 충격받아 버렸어요. 아. 우리가 생각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과소평가란 거예요. 그럼 이거를 되려면 공장 지어야 되잖아요. 예. 공장 짓는데 최소 2, 3년 걸려요. 아, 2, 3년. 공급은 부족한데 예. 수요 폭발. 예. 그 다음 달 누가 왔었죠? 젠스낭 왔다 갔죠. 예. 젠스낭도 한국에 온 이유가 명확해요. 반도체 때문이죠. 아. 왜 그걸 확신했냐면 이번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했을 때 우리 지금 재고를 많이 확보해 놨다. 그 재고가 메모리예요. 왜냐하면 메모리가 지금 없으면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27년도에 필요한 물량을 지금 벌써 확보를 해놨대요. 예. 이 두 개 기업이 이미 작년에 한국 가가지고 예. 확보해 놓고 간 거예요. 음. 꺾일 수 있는 수요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만 하는 게 아니죠. 지금 빅테크 많아요. 예. 다 반도체 달라 그러죠. 이번에 이란 전쟁 났죠. 카메네이가 바로 사라졌어요. 미사일로 쏘서 없애버렸죠. 예. 그걸 그 위치에 이 시간에 있을 거라고 얘기해 준 게 엔트로픽의 클로드라는 AI 예, 프로그램. 그럼 전쟁 끝나면 국가 단위로 AI 투자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안보다 이제는 큰일 났다. 그쵸. AI 안 하면 예. 사실 미국의 그 공포를 우리가 느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우리 상상 이상이 지금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 수요가 많아도 공급이 많으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공급은 턱없이 부족해. 삼성전자에 있는 동탄이나 뭐 하이닉스, 이천 이런 데 글로벌 기업들이 와가지고 맞아요. 반도체 예. 달라고 그냥 숙박하면서 맞아요, 떼쓰고 맞아요. 있다고 예. 그런 근데 얘기를 줄 수가 들리더라고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왜냐면 이제 물량은 예. 정해져 있고 예. 서로 달라 그러고 반도체는 후분양 제도예요. 일단 찍어놓고 고객이 오면 사가요. 근데 지금 반도체는 이제 바뀌었어요. 선분양 제도. 선분양으로. 먼저 고객이 달라 그래요. 아. 메모리가 갑이 돼버려요. 삼성전자 이제 저점에서 내비 오른 거 보면 예. 누구든 비싸게 느껴져요. 예. 당연하죠. 근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한 20 한 4, 5% 빠졌더라고요. 예. 저점에서. 예. 근데 엔비디아 바닥에서 20배 올랐잖아요. 비슷하게 갔어요. 음. 엔비디아도 그 과정에서 중간에 20% 폭락도 하고 예. 엔비디아가 고점에서 30% 빠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엔비디아랑 보면은 그렇게 이상한 조정은 또 아니에요. 아. 네, 이번 사이클이 적어도 내년까지는 저는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반도체 아직은 계속 좀 좋게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전국 때 이제 삼성전자, 구만전자에서 네. 물린 분들 많잖아요. 많죠. 그리고 한 3, 4년 고생하셨고. 근데 그때 기억에 보면 슈퍼사이클 온다. 음. 이래서 덜컥 샀는데 이미 주가는 슈퍼사이클을 선반영을 해버리고 네. 그래서 이제 실적은 좋아지는데 주가는 먼저 빠져가지고 네. 헤맨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워낙 좋다는 얘기는 이미 알려진 사실들이고 2, 3년치 실적 다 반영해가지고 이미 올라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런 우려도 네. 있어요. 네. 과거에 반도체 사이클이 그런 패턴이 있거든요. 네. 2년 상승, 1년 네. 하락. 그래서 지금 이미 2년 넘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좀 달라지는 건 분명히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후분양이 아니라 선분양으로 바뀐 거. 아, 요것도 있고 네. 근데 코로나 때랑 뭐가 다르냐면 그 이게 어떤 사이클이든 간에요 소비재 사이클이 오면요 네. 올해는 안 가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가 당시에 왜 좋았냐면 밖에 나갈
가지 못하니까 아. 사람들이 스마트폰 샀죠. 아. 집에서 근무하는 노트북 산 거예요. PC 수요가 갑자기 폭발했어요. 소비재 수요. 네, 근데 반도체 공장 가동이 안 됐죠, 당시에. 아. 왜냐면 코로나 때 밖에 예, 못 예, 나가니까. 그렇죠. 그때 수요가 폭발하면서 반도체 수요 급등하는데 공급은 안 됐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반도체가 미친 듯이 오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슈퍼사이클 얘기가 그때 아. 나온 건데 코로나가 21년 이제 하반기부터 조금씩 완화되더니 22년부터 마스크도 좀 벗기 시작하고 예. 그래서 그때 뭘 했냐면 기업들이 이제 대규모 설비 투자 들어가요. 예, 예. 이게 좋으니까 예.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근데 그때 이미 소비재 사이클은 끝나가고 있었어요. 아.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 예. 노트북 살 만큼 다 샀죠. 스마트폰 다 샀어요. 음. 소비재 사이클은 어쨌든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미 사고 나니까 교체 수요도 끝나니까 더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굳이 예. 왜 더 뭐 내가 아이폰 한 대 살 거를 두 대 사진 않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또 금리까지 오르니까 맞아요. 아, 금리가 네, 또 소비를 섹시하기죠. 더하기도 예. 어려웠어요, 예. 사실은. 그래서 22년도에 사이클이 박살나 버렸어요. 아. 금리 인상까지 예. 하고. 그 소비재 사이클은 그런 사이클이에요. 그 슈퍼 사이클이 끝났는데 그래서 당시에 삼성전자 9만 원 갔다가 결국엔 주가가 먼저 맞춘 게 맞아요. 예. 당시에. 근데 이번 사이클은 우리가 주도하는 사이클이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이 그렇죠. 아이폰 사서 올라간 사이클이 그렇죠. 아니에요. 예. 빅테크가 AI에 지금 미친 듯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 더 투자를 해요. 예. 이게 어디까지 사이클 나올지도 저도 모르겠어요. 아, 기업이 주도하는 사이클이야. 그래서 과거랑은 되게 달라요. 그렇군요. 거기다가 국가 주도 사이클 한 번 더 남았어요. 네. 국가가 아. 지금 주도적으로 데이터 센터 짓는. 우리 한국도 지금 그 이재명 정부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데이터 센터 계속 네. 예, 짓게 지금 하고 있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번 중동 전쟁 났지만 아랍에미리트 네. 데이터 센터 짓고 사우디 예. 짓고 유럽도 지을 거고 국가 단위의 이런 사이클도 남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어쨌든 지금 과거 소비재 사이클처럼 잠깐 좋았다가 없어지는 사이클이 아니거든요. 계속 이어지니까 이번 사이클을 그래서 코로나처럼 생각하시는 건 저는 안 된다. 근데 제가 아는 형 중에 삼성전자를 운 좋게 4만 원에 사가지고 4만 원. 네. 와. 4만 원에 사 바닥에 샀죠. 그럼 그거. 옛날 코로나 때 사신 거네요. 예, 예. 그러니까 빌빌 길 때 산 거예요. 예, 사가지고 보니까는 한 10만 원 넘으니까 팔았더라고요. 아, 10만 예, 원에. 예. 그 형님은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겠네요. 이게 참 되게 그런 네. 것 같아요. 분명히 본인 입장에서는 두 배 벌었는데 그러니까. 두 배 반인데 예. 밤에 잠이 안 올 겁니다. 20만 원 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이게 남들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 형님께서 두 배 반에 내가 그냥 이 정도 만족한다고 생각하시면 상관은 없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니 사실- 제가 최근에 전화해가지고 형님 많이 먹었겠네. 뭐 소고기 좀 사 이랬더니 막 저한테 성질을 내더라고요. 당연히 성질 나죠. 20만 원 갔는데. 그러니까 저기 우리 임 팀장님은 SK 하이닉스를 얼마에 샀어요? 15만 원, 6만 원. 아직도 갖고 있어요? 와 대박. 대박. 10배 나시는 거 아니에요? 대박. 좀만 가면 10배인데 이제. 뭐 그 그게 없어가지고. 전원주 선생님. 어? 야, 와, 참 대단합니다. 대박. 참 멍청한 질문일 수 있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어떤 게 좋습니까? 근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어요? 네, 별로 없어요. 그냥 저는 그래요. 그냥 사실 거면 둘 다 사. 둘 다 사라. 촬영 PD는 하이닉스 주식이 너무 비싸다 한 주가. 그래서 자기는 안 땡긴다. 이게 전형적 네. 주식 투자 아직은 초보자세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 왜냐하면 가격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주식은 주가를 보시면 안 돼요. 시가총액하고 그렇죠. 이익을 비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해서 우리가 이익으로 나눈 걸 PER이라고 보통 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몇 배냐 이익 예. 대비 높으면 비싼 거고 낮으면 예. 낮는 건데 삼성전자가 더 비싸요. 삼성전자가 PER이 9배, 예. 하이닉스가 6배도 안 돼요. 맞아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예. 주가가 엄청 올랐는데도 사실 예. 하이닉스가 더 많이 올랐죠 예, 이전보다. 예. 근데도 하이닉스가 지금 버는 돈에 비해서 삼성전자보다 싸요. 그래서 저는 굳이 이걸 둘 중에 하나로 내가 분리해서 하나만 사야 된다. 그러면 저평가는 좀 원한다. 예. 좀 상대적으로 싼 예. 거야. 그럼 하이닉스 하시는 게 좋아요. 아. 예. 그럼 분명히 이익 대비 싼 건 맞고. 예. 근데 내가 모멘텀을 좀 보고 싶다. 예. 사실 모멘텀은 삼성이 좀 더 많아요. 아. 왜냐하면 HBM 그동안 못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 HBM4를 먼저 통과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경쟁력이 올라왔고 거기다 삼성은 하이닉스가 안 하는 거 있잖아요. 파운드리. 그렇죠. 이 예. 무기가 하나 있어요. 예. 이거 보니까 테슬라에도 지금 이제 예. 공급하고 그다음에 이번 이란 전쟁 터지면서 더 느꼈을 거예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중요하다. 대만은 지정학적 리스크 있는 국가예요. 그렇죠. 중국이 언제 때릴지 모르니까. 그걸 예.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예. 사실 뭐 이란 전쟁도 설마 하겠어 하는 분도 있었지만 미국이 때려버렸거든요. 그렇죠. 사실 중국도 이거 하지 말란 법은 없어요, 예. 사실은. 예. 그러면 TSMC 대체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건 삼성밖에 없거든요. 아, 인텔이 경쟁력이 안 돼요. 그렇군요. 그래도 주식은 모멘텀 아니냐? 그러면 삼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각자 성향에 맞게 하시되 둘 다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저는 삼성전자 팝니다. 참고로. 그러세요? 예. 아니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는 네. 뭔가 이제 다 노출돼 있는 것 아, 같아요. 뭔가 예. 알려져 근데 있다. 삼성전자는 뭔가 이벤트가 우리가 모르는 이벤트가 아, 터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네. 파운드리에서 맞아요, 뭔가 맞아요. 대형 수주가 있다거나 파운드리는 아직은 사실 예. 명확하게 뭔가 나온 건 아니다 보니까 예. 맞아요. 숨겨진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말씀하셨던 PER, 퍼 이렇게 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퍼가 TSMC나 뭐 엔비디아 내지는 마이크론보다 더 낮다. 네, 그래서 맞아요. 여전히 저평가다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주린이들은 제가 어제 물어봤거든요. PER이 뭔지 아냐고 그랬더니 뭐라고요? 이러면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이걸 분석을 하는 건지 한번. 근데 이제 네. PER 공식이 뭐냐면 PER은 시가총액을 네. 이익으로 나누시면 돼요. 예.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아마 시가총액이 한 1200조인가 1400조 될 거예요. 예. 근데 요거를 만약에 삼성전자가 올해 100조 번다고 생각해요. 예, 예. 100으로 나누세요. 예. 그러면 시총이 1300조면 예. 13이죠. 예. 13. 13이 그게 예. PER이에요. 예. 하이닉스가 올해 만약에 100조 번다. 예. 하이닉스는 지금 시가총액 700조거든요. 예. 나눠보세요. 예. PER 7배죠. 7배. 그럼 누가 싼 거죠? 하이닉스가 싼 거죠. 수치가 낮으면 낮으면 더 저평가. 싸고 예. 저평가다. 어쨌든 그렇게 그 개념은 이해하시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주가는 이익 곱하기 이 PER로 계산하거든요. 옛날에 우리 수학 배웠잖아요. 예. 바꾸세요. 여기 위에 주가를 그대로 놓고 이익이 분모에 있죠. 예. 분모를 저쪽으로 보내세요. 예. 그럼 뭐죠? PER하고 곱하면 되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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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되죠? 그렇죠. 예. 이거 이해돼요? 이해 안 주가는 되지. 뭐- 공점에 공부 좀. 네. 그 그렇죠. 공식으로 이제 바꾸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익으로 올라가면 되게 쉬워요. 예. 돈 많이 버니까 당연히 예. 올라가는 거지. 예. 그건 너무 쉽죠. 예. 지금 삼성전자는 이익이 올라가서 가는 거예요. 예. PER이 아니고. 예. 근데 현대차를 제가 예로 들게요. 예. 현대차는 불과 2달 전에 PER이 5배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너무 저평가. 너무 저평가인데 이익은 또 잘 벌잖아요. 예. 돈을 잘 벌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 안 가요. 예. 그러면 이거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돈을 잘 버는데 주가 안 간다? 시장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얘는 돈 잘 벌어도 인정을 안 해요. 그렇죠. PER에 점수를 안 주는 거예요. 뭔가 성장성이 없다고 네, 보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예. PER은 뭐냐면 음. 사람들이 위험을 선호하는 강도예요. 음. 나 이 주식 사고 싶다. 음. 그럼 PER이 올라갑니다. 예.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테슬라는 200배 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 거예요, 개인 투자분들이. 그러면 200배나 주는데. 테슬라 그 몇 년치를 땡긴 거예요? 200년째. 어떻게 200 근데 어쨌든 예. 테슬라는 그러면 왜 200배 주고 예. 현대차는 5배밖에 안 주냐. 예. 테슬라 시총은 2,000조. 현대차 시총은 당시에 50조였어요. 왜 이 차이가 벌어졌나 그 이유를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앞으로 몇 년 후엔 전 세계에서 지금도 1등이지만 전기차 1등 계속 할 예. 거고 자율주행 세계 1등 할 거고 예. 로봇 1등 할 예. 거고요. 세상은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니까요. 현대차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돈 잘 버는데 노키아처럼 되면 어떡하지? 옛날에 노키아가 핸드폰 1등 하다 망했잖아요. 예. 스마트폰 못 넘어가서. 지금 뭔가 자동차 회사들이 일로 가야 되는데 현대차 안 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예. 돈 버는 거에 안주할 수는 있지만 자율주행도 좀 삐걱거리고. 네, 맞아요. 예. 근데 테슬라는 누가 봐도 미래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음. 그래서 200배 주는 거거든요. 근데 불과 2달 사이에 현대차 PER이 11배가 됐습니다. 예. 근데 왜 2배 올랐죠, 주가가? 로봇. 맞아요. 예. 성장에 베팅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투자하실 때 반드시 이익 곱하기 PER을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은 PER로 가고 음. 어떤 기업은 이익. 그러면 현대차 내가 주주면 이익은 이제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옛날보다. 로봇에서 뭔가를 보여주면 더 봐요. 15배 갈 수 있고 그러니까요. 20배도 가요. 예. 어떤 기업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지금 움직이는지를 네. 정확히 캐치를 하셔야 거기서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이 기업에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대응이 가능하지. 현대차가 만약에 이익 베이스로 움직이면 이익이 꺾였죠. 예. 그럼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음. 안 좋으니까. 근데 지금 현대차는 그게 아니다. 제 개인 얘기를 하면 제가 현대차 한참 그 애플카를 현대차에서 생산할 거라는 어디 신문에서 살짝 아, 기사가 맞아요. 나와가지고 그때 현대차 주가가 쫙 올랐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샀어요. 아, 물렸어요. 그래가지고 에이 물린 거 그냥 애들한테 물려주자 아, 그러고서 물려주자. 증여를 했어요. 어. 증여를 해놓고 가만히 뒀죠. 가만히 뒀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아, 애들 네네. 그냥 야 니네 20년 뒤에 되면 현대차 한번 어떻게 돼 있겠지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딱 열어봤더니 300%가 되는 거예요. 야, 엄청 올랐죠. 와
그래서 제가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아틀라스 나올 맞아요. 때 제 후배한테 야 현대차가 그냥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에서 이제는 로봇 기업으로 약간 질적인 변화가 맞아요. 이루어지는 것 같다. 애널리스트들한테 좀 물어봐라 그랬더니 뭐 애널리스트가 그런 꿈은 꾸지 마시고 왜요? 아니 왜? 그냥 토요타의 그냥 퍼 정도만 생각하십시오라고 아주 보수적으로 얘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현대차가 로봇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올라가는 거 보고 제가 야 그 애널리스트 손절해라 그랬어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예.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든 좋다. 둘 다 투자해라. 근데 이거 둘 다 투자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럼 아까 얘기처럼 반도체 ETF 네, ETF 괜찮아요. 예, 반도체 그렇게 ETF가, 예. 가는 거죠. 종류가 되게 많으니까. 예, 예, 그래서 예. 뭐 거기 반도체 ETF 좋은 점이 예. 뭐 삼성 하이닉스 상승률만큼 못 쫓아갈 수 있어도 예. 반도체를 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뭐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종목이 너무 어려우시면 네. 요즘에 간편하게 투자 네. 가능하니까 ETF 하시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멍청한 질문. 미 증시, 우리 증시 어떤 게 더 나을까요? 저는 앞으로는 한국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당분간 한국이. 계속. 왜냐면 예. 이제 사실 미국 투자하신 분들은 되게 좋았던 게 M7이 돈 벌면 그 돈 가지고 자사주 소각하고 예. 그 나한테 돌아오는 게 많았잖아요. 예. 돈도 잘 벌고. 그래서 압도적인 성과를 냈는데 이제는 빅테크가 이제 주주들한테 줄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에 다 투자를 해요. 아. 너무 많은 돈을. 음.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죠 지금? 삼성전자 주머니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이닉스 주머니로 들어가요. 그러면 삼성 하이닉스 투자한 주주들이 좋아지는 거죠. 이제 M7보다. 그래서 그 구도가 올해 초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게 당장 끝날 것 같지는 않아서 빅테크가 투자를 언젠간 줄이겠지만 언젠가는 그게 올해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올해는 어쨌든 저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면 뭐 일단은 한국 주식이 저는 더 낫지 않나 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한국 증시는 이제 지금 많이 올랐고 미국 증시는 지금 조정을 좀 겪고 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미 연준 의장 교체하고 나서 4월부터 또 재무부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유동성을 공급을 할 거다. 그래서 11월 중간 선거까지는 증시를 이빠이 올릴 거다라는 얘기가 죄송합니다. 일본을 해서 죄송해요. 증시를 한껏 올릴 거다라는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습니까? 뭐 그것도 뭐 일리 있는 말이죠. 왜냐면 네. 이제 미국이 그렇게 돼서 뭐 이게 감세도 지금 하고 네. 세금 환급해주면 당연히 소비가 좀 늘 거고 네. 또 물가도 높아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이제 정책적으로 소비를 좀 늘릴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소비주들이 시총이 크지도 않아요. 미국 M7은 소비주라기보다는 테크주들이죠. 그렇죠. 그들이 그런 이제 물론 감세안이나 이런 거 되면서 분위기 좋아지면 오르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 이슈로 또 계속 달릴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비 많이 지금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결정하는 거는 지수는 M7이 결정하거든요. 나이키가 여기서 2배 오른다고 S&P 500이 얼마나 가겠어요? 그렇죠. 올해는 그 미국 M7의 투자의 낙수 효과를 우리 한국이 받는 아, 구조고 네. 또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는 지금 PER이 9배고 S&P 500은 20배가 넘거든요. 아. 여전히 싸요. 미국과 비교하면. PER 9배.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을 여전히 투자하는 게 올해는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희 PD 들었어요? 네. 저 미국 증시 투자해가지고 지금 울고 있어요. 아, 네. 그래도 아직 손해는 아닙니다. 근데 아, 3년간은 되게 좋았잖아요. 아. 미국이 또 3년간은. 빨리 돌아와요. 떼찌떼찌 하기 전에 빨리 돌아와. 이재명 정부가 증시 부양책을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네. 상법 개정안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속 문제 때문에 주가를 누르고 있는 기업들과 관련돼서 법안을 좀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법안이 어떤 내용이고 그러면 어떤 게 좀 수혜를 본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현대모비스 같은 거죠. 네. 현대모비스를 정의성 회장이 네.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만약에 주가 많이 올랐어요. 상속세가 엄청 나가겠죠. 주가가 낮은 상태에서 상속을 하면 세금을 적게 냅니다. 네. 그럼 주가가 그렇죠. 낮을수록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현대모비스도 이거 상속 끝날 때까지는 주가 못 오르는 거 아닌가 그런 이제 프레임이 이제 갇혀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가가 안 가는 거죠. 음.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과거에도 이렇게 상속을 앞둔 기업들이 주가를 좀 누른다는 의심들이 되게 맞아요. 많았거든요. 예. 그런 데 사례들이 있어요. 있었죠. 예. 근데 그건 주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예. 대주주의 이해관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는 거니까 네. 상속을 이제 한다고 공시를 하면 거기서 앞으로 2개월, 뒤로 2개월 가중평균을 내서 그때 가격으로 상속세가 결정이 돼요. 당시 그걸로 평가를 하니까. 예. 그럼 당연히 낮을수록 좋잖아요. 근데 이번에 나오는 법안은 그거랑 상관없이 이 회사가 가지고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죠. 자산 가치가 1조인데 2천억에 거래된다고 쳐볼게요. 그럼 PBR이 0.2배. 너무 싸게 거래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상속하면 당연히 대주주는 유리하겠죠. 전례니까. 이번 법안은 0.8로 맞춰야 돼요. 무조건. 0.8로 계산해서 세금 때려버려요. 0.8. 그럼 PBR 8천억으로 0.8. 계산을 해요. 지금 시가가 2천억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일률적으로 그냥 그 최소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PBR 0.8로 8 이상으로 때려버려요. PBR 그러면 뭔지 알아요? PBR 시가총액 나누기. 그건 PER이고 시가총액 나누기 이제 자본. 자기 자본. 그러니까 자기 자산 자본. 가치를 예, 맞아요. 이게 측정하는 거고 PBR이 1 이하면 사실 1, 2하는 말이 안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 말씀하신 대로라고 그러면 상속 이슈가 있고 PBR이 1 이하인 기업들이 법안이 통과되면 있으면 주가가 복원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그래서 이거 의도적으로 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주가 올리는 법안이죠. 사실. 예. 주식의 달인이신 것 같아 이재명 대통령.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금으로 한번 이 머니토크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전쟁 터지면 금값이 오른다 했는데 이번에는 금값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죠? 보통 안전자산이니까 오르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번 금값 상승은 되게 좀 이례적이었던 게 작년부터 좀 트럼프 되고 나서 달러의 인기가 되게 없어요. 70년대 이후로 달러가 제일 많이 빠진 애가 작년이거든요. 네.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그걸 체감을 못하는 거지. 달러 가치는 급락했어요, 실제로. 그럼 달러 대체제가 두 개가 있죠. 금하고 비트코인. 비트코인도 인기가 없죠. 요즘에. 그렇죠. 그래서 금으로 다 쏠려버렸어요. 예. 금이 작년에 한 50% 올랐죠. 금이 1년에 50% 오른 적은 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전쟁 나자마자 달러 인기가 솟습니다. 역시 달러가 제일 안전해. 달러가 인기가 있으면 일단 금은 인기가 없어요. 그렇죠. 대체제니까 달러, 서로 그쵸. 반대 성격. 금은 보통 우리가 금리 오르면 좀 쥐약이에요. 근데 이번에 무슨 메커니즘이 작동했냐면 일단 우크라이나의 이슈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 이거 120달러 가면 어떡하지? 금리 인상하면 어떡하지? 이게 생기니까 금을 팔아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금이라는 게 무조건 안전자산이니까 전쟁 나면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 주식시장은 항상 변수가 되게 많아요. 우리 환율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업개미분들이 미국 주식 엄청 사서 오른 것도 저 처음 봤거든요. 환율 올랐죠. 아니 경상수지가 역대급 흑자면 환율이 떨어져야 정상이죠. 그쵸. 저도 배운 건 그건데 그렇죠. 아니 그런데도 환율이 급등해버린 건 이거 사업개미들. 안 맞는 거예요 공식이. 금도 그래서 무조건 공식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 변수는 달러가 갑자기 강해진 거,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 이 두 가지 갑자기 결합되니까. 근데 그 금리 인상 공포가 사라지니까 다시 또 금은 또 올랐어요.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이번에 금값이 안 오른 건 뭐 사실 당연한 현상이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데 이제 정유주 왜 올라요? 유가가 오르면 이 정유주들은 뭐 정제 마진이 더 올라가나요? 초기는 오르는데 근데 그거보다도 국제유가 이렇게 튀면 재고자산 평가액이 있죠. 왜냐하면 원유를 60달러에 사놨잖아요. 미리. 미리 싸게 사놨다. 근데 이게 100달러 갔으니 평가 이익이 40달러가 잡히는 거야. 회계상 실제 이익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그것도 이익으로 잡아줘요. SK이노베이션이나 S-오일 당연히 재무제표가 좋아지는 효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초기에는 그런 거고 다만 이게 정제 마진까지 연결되려면 원유 수요가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국제유가 튀면 원유 수요가 안 늘어요. 수요가 줍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너무 고유가는요. 정유주한테 또 쥐약이 돼요. 정제 마진이 떨어져 버려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항상 똑같아요. 정유주는 호재 맞아요. 중장기적으로 고유가가 이어지면 오히려 정유주한테 안 좋은 경우도 되게 많았다. 이렇게 좀 분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재밌는 종목이 하나 있더라고요. 흥구석유? 흥구석유. 이거 뭐 하는 종목이에요? 경상도 쪽으로 알고 있는데 GS 칼텍스 같은 데서 휘발유 같은 거 받아요. 경유. 받아서 주유소 운영해요. 주유소를 운영하는 기업이에요? 거기 이제 가져와서 주유소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상장 기업이고? 상장 기업이죠. 그러니까 신기하네. 이제 그 유가가 튀면 기름값이 튀니까 우리 막연히 생각하죠. 기름값 오르면 정유소가 돈 많이 벌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돈 많이 버는 구조는 아니고 적정 마진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유가 오르면 오른 만큼 매입 원가 올라가요. 비용도 따라 올라가고 당연히 판매가 오르지만 마진이 느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작년에 단기 순이 2억밖에 안 돼요. 2억? 그럼 이거는 거의 테마주네요. 시총이 4천억까지 갔어요. 테마주. 테마주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은 중동 전쟁 나서 만약에 유가 튀잖아요. 그러면 그냥 공식이 있어요. 흥구석유. 그냥 사요. 그렇게 움직여요 그냥. 그래서 그날 상한가도 간 거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좋냐 나쁘냐의 논리를 따지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시장이 그렇게 인정해요. 그래서 전쟁이 반대로 가서 유가가 급나가면 그냥 급나갑니다. 제가 예전에 국방부 취입할 때도 보면 뭔가 전쟁 터지잖아요. 그러면 빅텍인가? 맞아요. 빅텍. 빅텍. 그냥 공식이에요. 이런 거를 꼭 이해하셔야 될 게 저도 그래요. 흥구석이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아무리 분석해도.
근데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네. 시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네. 투자자들 머릿속에는 야 전쟁 났어 중동이면 일단 무조건 흥부색이야. 전쟁은 아니지만 옛날에 그랬죠.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맞아요. 예, 그럼 그때, 공식 빅텍이야. 그래서 이게 뭔 종목이냐? 맞아요. 무슨 나사 뭐 네. 이런 거 만드는 데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뭐 그래서 그걸 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 그런 공식을 이용해서 하시는 거는 뭐 괜찮을 수 있는데 네. 무조건 단타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뭐 장기 투자하시는 건 아. 그게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얘기를 나눈 게 1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아유, 참. 또 다음에 우리 한번 더. 염수환 이사님의 이제 모시고 다음에는 주린이들이 투자를 할 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네, 것에 대해서 그때는 한번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사님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시고 제가 궁금했던 것들도 많이 이렇게 네.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요거 듣는 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처음에는 사실 네. 좀 이제 저도 느끼기엔 좀 딱딱했던 것 예, 같아요. 예. 아니 처음에는. 중간에 자꾸 쉬임새 넣지 말라고 맞아요, 해가지고 맞아요. 그냥 입 꼭 다물고 그냥 근데 이제 후반부에 좀 터진 것 같아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염승환 이사님 모시고 우리 주식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미이란 전쟁 이후에 유망 종목이 뭐가 될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결론은 반도체. 네. 그리고 쭉 간다. 네, 꼭 붙들고 계십시오. 지금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적절히 빠질 때 그때 좀 모아 보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이사님.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